유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미국 시장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GTC 그리고 슈퍼 금리 위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체크할 변수가 많아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유가와 금리, 환율 같은 거시 변수부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간밤 뉴욕 증시가 유가가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간밤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태가 다소 좀 완화되는 조짐, 네. 조짐이라기보다는 그 인도의 유조선 두 척이 이제 무사 통과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또 뭐 베센트, 왜 베센트가 나서는지 모르겠지만 베센트는 미국이 봐주는 거다 그러고 있고 네. 이란에서는 적국이 아닌 이상에는 이제 유조선 통과 허용해주겠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빅테크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반도체 쪽 섹터가 오늘 네. GTC도 있고 해가지고 반등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던 측면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은 전쟁이 지금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네. 지난주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그 진폭이라고 그럴까요? 그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이슈는 첫 번째 주,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네. 이제부터는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조금 시장에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번 반등도 단기 반등이라기보다는 투심이 많이 완화된 영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하방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아. 여기서 바로 상방을 돌파하기에는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풀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를 좀 지켜보면서 네.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 뭐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으로 유가가 내려오면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난 흐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중동 리스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또 한때 1,5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증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뭘까요? 지금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유가죠. 네. 유가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채 수익률. 제가 환율도 되게 중요한데 환율을 세 번째로 놓는 거는 네. 이번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가에 어떤 충격을 주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 온 상태가 리스크 오프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안전자산 또 안전통화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네. 기타 통화에 해당되는 원화보다는 달러 자산의 강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1,500원인 건 유감이긴 하지만 네. 우리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옆나라 일본이라든지 여타 기타 통화 국가들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궤도를 겪고 있기 때문에 1,500원을 너무 의미 있게 지금 지켜볼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환율 자체보다는 결국 고유가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이 좀 증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융위기급 충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조금 딜레마인데 네. 이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유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소비 침체, 경기 침체를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는 쪽보다는 그게 오히려 경기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그 부분이 사실 좀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여기서 90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넘어서고 120달러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고 또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었는데 이어서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원전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전력난에 대한 거는 상수잖아요.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떠나가지고 네. 미국 자체도 노후화돼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력 비용 자체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체 수요를 찾게 되는 거고 그 대체 수요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을 자꾸 주목을 하는 이유는 네. 상대적으로
그 그린 에너지는 그 기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년이었나요? 그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같은 경우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왔던 경우들도 있었고, 네네. 영국에서는 또 그 북해 쪽에서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풍차가 안 돌아가고, 풍차랜다. 그 풍력기기 그게 돌질 않아가지고 또 뭐 전력이 먹고 이랬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로 원전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것 같고요. 원전 수요를 특히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죠.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그린 에너지를 갖다가 옆으로 제끼면서 대체 수단으로 네. 원전하고 LNG를 지금 푸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 네. 영향을 전 세계가 다 받게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서 원전을 주저했었던 건 그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를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구조가 너도 나도 하는 구조인데다가 중국이나 러시아는 끊임없이 원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원전이 단순히 전력이 아니라 무기화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원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이 최근에 지금 대미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원전 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기술은 갖고 있지만, 특허는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시기든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주목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원전 밸류체인이 부족해서 한국 원전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있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1979년도 그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 원전 사고 이후에 네. 79년이면 벌써 얼추 지금 그냥 대충 계산해도 40년, 50년 그죠? 그러네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원전이 딱 2기 정도밖에 지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50년이라는 시간이면은 현업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은퇴하거나 없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이 제작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을 수급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그래도 버텨왔고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고유가와 전력난 손에서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설명이십니다. 그러면 원전 산업이 확대되면 어떤 관련 산업까지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LNG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LNG와 관련돼 있는 쪽도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둘의 공통점은 전력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LNG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LNG와 관련해 가지고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회사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지금 LNG 프로젝트들이 좀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 이후로 네. 그쪽에서 네. LNG 수급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LNG 캐리어선에 대한 발주도 미국에서 꽤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산업의 확대가 LNG 관련 산업까지도 어떤 시그널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제 방산 쪽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 K방산이 단순 전쟁 테마가 아니라 실적 산업으로 재평가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중장기 주도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방산을 테마로 평가하던 시기는 2020년대 이전 얘기고요. 이미 지나갔군요. 그럼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 방산은 실질적인 수주 모멘텀이 터지면서 글로벌 위상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글로벌 랭킹에서도 지금 탑7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크라이나 내전, 그러니까 내전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호르무즈 사건 터지고 나니까 당장에 방어 무기 때문에 천궁 수요 나와가지고 네.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급하게 실어 날라줬죠. 네. 그 전쟁 끝나고 나면은 이란이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하고 쎄쎄쎄 할 리가 없겠죠. 네. 미국이 떠난다 하더라도 네. 서로에 대한 감정은 남아 있고 경계심은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무기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의 특징은 네. 적시의 물건을 제대로 납품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제품의 성능도 검증이 됐고요. 여기에 가성비까지 있습니다. 가성비라고 하면 싸구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K2가 에브라함 전차 가격 대비해 가지고 반값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가격적인 가성비까지 갖추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실적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성능의 효율성의 가성비까지 여러모로 좀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뭐 결국 K방산이 산업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뭐 현재 밸류 부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밸류가 아주 편안한 구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수주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번 그 호르무즈 그 폭격 사태 이후에 방산주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주가가 소외가 되는 쪽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전차 쪽은 지금 이번에 뉴스에서 뭐 전차가 움직였다는 거 보셨나요? 안 봤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외가 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 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요격 무기, 그래서 천궁 이런 쪽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차를 마냥 안 쓸 거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또 전차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은 이번 전쟁의 키워드는 뭐였었다. 그리고 수요가 그쪽에 넘친다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좀 움직여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요에 따라서 주가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편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카이 민영화 그리고 업계의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데요. 카이가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요. 원래는 한화하고 대한항공하고 현대차가 골고루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게 지금 다 철수를 하는 분위기였다가 한화가 이번에 보니까 4.9%대 지분을 매입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한화 입장에서는 지금 육군과 관련돼 있는 무기, 그 다음에 해군 가지고 있죠. 또 확실한 공군 무기를 가지고 싶겠죠. 그렇게 되면은 방산에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완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을 텐데 시장에서 쳐다보는 거는 돈이 어디서 나오지? 첫 번째는 그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 회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단순히 방산을 떠나가지고 우주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재벌 그룹사들, 대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계의 구조 변화 신호로도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네, 정부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저런 어떤 방산과 관련돼 있는 쪽은 사실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민영화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동 긴장 이야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해상운임이 오르면서 해운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해상운임 올라가는 것들은 그쪽이 완전히 막힐 걸 전제로 해서 안 되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추세가 꾸준히 갈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전제를 해가지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증시에서는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을 본다 그러면 리스크를 좀 많이 비중을 낮춰야 되는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17번의 전쟁을 한 거를 평균을 내보면요. 한 2주간 정도는 노이즈가 심했는데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반등을 주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빠졌던 걸 다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쟁은 장기화보다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전쟁이 끝나는 방식이 상호 합의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내가 이겼어 하고 끝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해상운임에 대해서 이게 장기 랠리가 지속될 거라는 걸 전제로 시장을 바라보는 건 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단기 수혜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더 투자 접근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이시네요. 그게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증시 전반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반에 다른 시각들을 싹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로 바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과거 경험을 보면 그래 왔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엔비디아의 GTC AI 업계 최대 행사 중에 하나죠.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뭐 차세대 칩 그리고 AI 플랫폼 변화가 좀 핵심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네. AI의 세상은 젠슨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요. 지금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26년도에 그 AI 그 인프라 구축 관련된 걸 갖다 5천억 달러 정도 예상했었는데 27년을 네. 이걸 뭐 1조 달러로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날 거다라고 네. 볼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것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다는 얘기일 거고. 이번에 특히 뭐 이제 그 베라루빈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설명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페인만, 네, 네, 페인만이라고 페인만. 그래가지고 네. 이제 신규 아키텍처 칩 아키텍처 얘기하면서 이제 2나노 언더 1.6나노 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네. 그 칩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사실 AI 에이전트 플랫폼 얘기들도 쫙 넘어갔는데 이런 거 떠나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막 연결이 된 걸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HBM4 이슈가 나올 수 있고 이번에 여기서 소개된 건 아니지만 HBM4E에 대한 설명 소개도 삼성에서는 지금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봇 택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소개가 되면서 이제 같이 할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결국 차세대 GPU 아키텍처와 HBM 경쟁, 또 AI 에이전트 플랫폼이 이번 GTC의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 컴퓨팅 수요가 1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뭐 매출의 약 60%가 상위 5개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나온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AI 투자 결국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 확대가 좀 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AI 패권을 가지려면 돈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그게 소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액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면서 싸워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결국 빅테크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빅테크가 돈이 말랐다 하면서 또 의심을 하고 이런 거 나올 때는 또 오케이 하면서 환호하고 이런 게 이제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도 헷갈리는 거죠, 지금.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슈퍼 금리 위크입니다. 전쟁 변수까지 겹친 상황에서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저는 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금리는 네. 거의 다 동결이 될 거고, 네. 아마도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가 나올 텐데 그 점도표에 나온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국 지금 시장 중동 리스크와 통화 정책 변수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